지금 돈이 문제예요? 정말 돈이 문제냐고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A4 용지 여러 장이 들려 있었고 엑셀로 정교하게 작성된 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어머님을 모셨어요. 여러분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고 가셨죠. 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끼 식사를 챙겼어요. 맞은편에 앉은 차남 며느리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차남 박진호가 형수님, 그게 무슨... 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비 월 평균 35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이고요. 병원비는 연평균 520만 원, 10년이면 5,200만 원이에요. 간병비는 시간당 만 원으로 계산해도 하루 8시간, 일주일이면 56만 원, 한 달이면. 형수님, 차남 박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지금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서미경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피로와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조의금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시려고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님을 안 모신 분들이 장례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막내 박진우와 그의 아내 김수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차남 내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장남 박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님, 우리도 돈 보냈어요. 매달은 아니어도 명절 때마다, 어머니 생신 때마다. 차남 며느리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냈었죠. 한 번에 50만 원씩 1년에 4-5번. 계산해 드릴까요? 10년이면 총 2천만 원 남짓이네요. 제가 쓴 돈의 5분의 1도 안 돼요. 서미경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은행 그만둔 거 아시죠?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었어요. 그거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암 수술비로 3천, 항암 치료비로 나머지 다 들어갔어요. 저희 노후 자금이었는데 말이에요. 형수님, 막내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그렇게 힘드신 줄 우리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의금 3천만 원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10년 동안 들인 비용의 일부라도 되니까요. 이해 있으시면 법적으로 따지셔도 좋아요. 그 순간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던 장남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 박순자는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서미경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며 시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남향으로 난 창문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새로 장만한 이불과 옷장, 작은 화장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서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의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맞춰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지난 몇 달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남 박진호와 아내 채영이, 막내 박진우와 아내 김수진까지 모두 장남댁으로 왔습니다. 서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형님,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차남 박진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은 좁기도 하고 장사하느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었어요. 형님 댁은 넓기도 하고 형수님도 퇴직하셔서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남이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 박진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서미경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는 말이 조금 걸렸지만 그녀는 애써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막내 박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 필요한 거 사는데 쓰세요. 저희도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진우야. 그럴 필요 없어. 형이 다 알아서 할게.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셋의 어머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드려야죠.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남 박진호도 같은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명절이랑 어머니 생신 때마다 챙겨드릴게요. 형수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차남 며느리 채영이가 서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신경 많이 쓸게요. 서미경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자식들이 화목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착하게 자라준 것이 감사했고 며느리들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주 들를게요. 차남 박진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도 각자 살림 바쁠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잘 지낼 테니까. 어머님,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막내 며느리 김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돌아간 후 박진수와 서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미경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련님들도 착하네요. 돈도 챙겨주고. 형제가 이렇게 우애가 좋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 우리 형제들은 원래 사이가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박진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0년 후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미경은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 구운 생선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어요? 아침 드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너무 수고스럽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밝았고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온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빨리 깨질지, 그리고 10년 후 그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게 될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미경은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시장도 다니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했고 가끔은 설거지나 빨래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내가 손님도 아니고. 그런 소소한 실랑이들이 때로는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을 따로 챙겨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서미경의 하루 일과는 점점 더 빡빡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당신이 좀 일찍 퇴근해서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 타고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니 혼자 병원 가시게 할 순 없잖아요. 서미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번번이 회사 일을 핑계댔고 결국 모든 것은 그녀의 몫이 됐습니다. 그의 추석,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차남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박스와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관리가 좀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시고 약도 드셔야 하고. 서미경이 설명했지만 박진호는 대충 듣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형수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어머니가 편하시겠어요. 우리는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오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아니까요. 서미경은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서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다는 건가. 막내 박진우는 그나마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2년뿐이었습니다. 3년째부터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줄었고 4년째부터는 아예 오지 않는 명절도 생겼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해외 출장이 잡혀서 이번 설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께 잘 전해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명절 불참을 알리는 막내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바쁨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안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 정형외과도 다녀야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평균 40만 원, 많을 때는 7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 또 60만 원 나왔어요. 그래. 동생들한테 얘기해볼까?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서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박순자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위암입니다. 2기 정도로 보이는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됐고 이후 항암 치료비까지 합하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이건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죠. 똑같이 셋이 나눠서. 차남 박진호가 말을 꺼냈지만 선뜻 금액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가게가 계속 장사가 안 돼서 여유가 없어요.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저희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의 전세 대출 이자까지 1,000만 원은 힘들고 500은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 박진우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금액은 장남댁에서 메워야 했습니다. 서미경은 자신의 퇴직금 통장을 털었습니다. 10년 직장 생활의 대가였던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수술이 급한데 어떡해? 일단 쓰고 나중에 동생들한테 천천히 받도록 하자. 박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미경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은 퇴직금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형님,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경수님이 간병을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생들은 병문안을 왔다가 칭찬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미경은 밤마다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라졌고 젊음도 사라졌고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친정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연한 거라면 이 서러움은 뭘까요? 이 억울함은 또 뭘까요? 8년째, 9년째. 서미경의 얼굴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2025년 10월 박순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 후 5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서미경이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야, 고생 많았다.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미경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미경은 울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내 중심가의 큰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형제들이 모두 상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저녁 조문객들이 다녀간 후였습니다. 형님, 오늘 조의금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남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의금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야겠지. 일단 세어나 보자. 박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 형제와 며느리들이 둘러앉아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금액을 세어가며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10만 원씩 내셨네요. 형님, 회사분들은 20만 원씩. 우리 동네 이웃들도 꽤 오셨어요. 1시간 넘게 정리한 끝에 최종 금액이 나왔습니다. 총 3,120만 원입니다. 막내 박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발표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차남 며느리 최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의금 봉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례 비용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장례식장 사용료랑 식사 비용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주의랑 관 비용까지 합치면 800 정도. 박진호가 대충 계산했습니다. 그럼 2,200만 원 정도 남는 거네요. 최영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해요? 장례 비용 쓰고 나머지는 형님이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 김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죠. 최영희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세 형제들의 어머니세요. 조의금도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럼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이 10년 동안 모신 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김수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돈 보냈어요.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빠짐없이요. 최영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1년에 몇 번이나 되는데요? 그래도 10년이면 꽤 되죠.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그거라도 한 거예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잠깐, 진정들 하세요. 막내 박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잘 치릅시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나중에요? 나중에 하면 또 흐지부지 되죠. 최영희가 끊어 말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정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서미경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서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남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생각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이 다 갔어요. 퇴직금 5천만 원도 다 병원비로 썼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죠. 서미경이 말을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모두 쉬세요. 그녀는 조의금 봉투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미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미경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하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남 며느리 최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야겠죠. 서미경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엑셀로 작성된 표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지출한 비용 정산서입니다. 서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식비부터 볼까요?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을 따로 관리해야 했어요. 일반 가정식이 아니라 저염식, 저당식으로 준비했죠. 한 달 평균 35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영희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지만 서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원비입니다. 당뇨 관리비, 안과 치료비, 정형외과 치료비. 연평균 520만 원씩 들어갔어요. 10년이면 5,200만 원이죠. 여기 영수증 다 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예요. 제 퇴직금 5천만 원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보태주신 건 겨우 1,500만 원이었죠. 나머지 3,500만 원은 저희가 됐어요. 형수님, 박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지금 장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서미경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서름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건 사람이 할 짓이었나요? 여러분은 명절에 과일 한 박스 들고 와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고 가셨죠. 저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끼 식사를 챙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병비 계산해 드릴까요? 요양보호사 시간당 비용이 10,0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만 계산해도 한 달에 24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8,800만 원입니다. 물론 저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겠어요. 형수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막내 박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돈으로 따지면 어떡합니까? 가족이라고요? 서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뵈었어야죠. 가족이라면 병원비라도 제대로 분담했어야죠. 가족이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우리도 각자 형편이 어려웠어요. 차남 며느리 최영희가 항변했습니다. 형님 댁은 집도 크고 퇴직금도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가게 적자에 허덕이고 막내 동선에는 애들 대학 등록금에 제 퇴직금이 여러분 거예요? 서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10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 시어머니 병원비로 다 쓴 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최영희도 맞섰습니다. 조의금 3천만 원은 어머니 이름으로 온 거예요.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눠야 공평하죠. 공평하다고요? 서미경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이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돈 2천만 원 빼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조의금 3천만 원으로 제가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메워집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시간이요, 제 청춘이요, 제 자유요. 1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밤에 편히 잔 날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밤에 깨실까봐 항상 얕은 잠만 잤거든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가족여행 다녀오셨죠? 주말에 친구들 만나셨죠? 밤에 편히 주무셨죠? 그러면서 명절 때 한 번씩 와서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한마디면 다예요? 박진수가 괴로운 표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서미경은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의금 3천만 원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적으로 따지셔도 좋아요. 제가 쓴 비용 영수증 다 있으니까 법정에서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형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차남 박진우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간에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요? 서미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형제 타령은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영정사진 속 박순자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얘기합시다. 막내 박진우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차분히요? 10년 동안 차분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다고요? 서미경이 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요?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불편한 진실은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하니까요.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차남 며느리 최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님 댁이 먼저 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모시지 않았으니까 책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요? 우리도 돈 보냈어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보낸 돈이 얼마인데요?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생신 때마다 30만 원씩.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해 드릴까요? 서미경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1년에 많아야 4번, 한 번에 50만 원이면 연 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천만 원이죠. 제가 쓴 돈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치킨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며느리 김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다 여유로운 줄 아세요? 애들 둘 대학 보내느라 대출 받고 전세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이자만 월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우리도 빠듯하게 산다고요. 그래서요? 서미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퇴직금도 있고 집도 크니까 괜찮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수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요? 결국 다 핑계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건 다 이유가 되고 저희가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때 차남 박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겁니까?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형님 댁은 돈 많잖아요. 형님 회사 월급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형수님 퇴직금도 받으셨고, 집도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도 아니고 자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서미경이 되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여러분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책임이라니요. 박진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책임을 운운하십니까? 어머니 모신 건 형님이 자처하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같이 모시자고 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럼 혼자 모셨으니 조의금도 혼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미경이 맞섰습니다. 그건 안 되죠. 최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의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온 거예요. 새 아들 앞으로 온 거라고요. 법적으로도 우리도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서미경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따지시겠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년간 제가 쓴 비용 전부 청구하겠어요. 증거 다 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형수님, 막내 박진우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법정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형제요? 서미경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막내 도련님, 10년 동안 어머니 몇 번이나 찾아뵈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두세 달에 한 번? 1년에 대여섯 번? 바쁘시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온 적이 몇 번인데요? 저도 바빴어요. 박진우가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장도 많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회사 일은 핑계예요. 서미경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고 걱정되셨다면, 정말 효도하고 싶으셨다면 시간을 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 서미경이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힘드니까 형님 댁에 맡기고 가끔 돈이나 보내는 게 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효자, 효부 노릇은 다 한 것처럼 생각하신 거고요. 형수님, 차남 박진우가 손가락으로 서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뭔데 우리를 판단해요? 지나치다고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게 지나친 거예요? 아니면 3천만 원 조의금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게 지나친 거예요? 그럼 형님은 어머니를 돈 때문에 모신 거예요? 최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투자하신 거예요? 나중에 조의금 받으려고. 순간 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최영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금 정산서까지 만들어 오시고 돈 계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동서. 서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최영희를 가리켰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과는 이제 남남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영영 만나지 맙시다. 좋아요. 그러시죠. 박진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겹습니다.
형님 댁하고는 인연 끊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각자 따로 인사를 받았고 식사 시간에도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기, 상주분들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분도 편히 못 가시겠네. 박진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다가가려 해도 그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버려 둬.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서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박진수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형제들도 각자 쉬러 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나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잔잔한 미소만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따로따로였습니다. 장남이 절하면 차남과 막내는 뒤로 물러서 있었고 차남이 절할 때는 장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관을 옮기는 순간에도 형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세 대의 차량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장남 부부가 탄 첫 번째 차, 차남 부부의 두 번째 차, 막내 부부의 세 번째 차. 원래는 한 차에 함께 타야 했지만 아무도 그러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도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박진수가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박진호와 박진우도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시간, 박진수는 어머니의 유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안경, 틀니 케이스, 그리고 이건 뭐지? 손때 묻은 작은 통장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박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50만 원 입금. 그 다음 달 또 50만 원.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이게 대체 통장 내역을 따라가던 박진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금은 계속됐지만 출금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잔액은 3,127만 원. 3,000만 원? 박진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자식들이 보낸 용돈들. 어머니는 10년 동안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 박진수가 통장을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미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님 가방에 뭐라도 있어요?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지만 남편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보, 당신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미경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녀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입금 내역들, 그리고 단 한 건도 없는 출금 내역. 어머니께서 서미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을 본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남 박진호가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가 차갑게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형수가 통장을 쥐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미경은 그저 통장을 꼭 쥔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박진호는 이상한 예감에 한 걸음 다가가려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남이라고 했잖아.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세 대의 차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그 안에 담긴 뜻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장남댁은 조용했습니다. 서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참 만에 서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도련님들이 얼마나 무심한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신 거예요. 그녀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도 안 쓰시고, 우리가 드린 용돈도 안 쓰시고, 동생들이 보낸 돈도 고스란히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으셨어요. 당신이 힘든 걸 아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시려고. 박진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신한테 미안하셨던 거야. 당신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당신 퇴직금까지 쓰게 해서. 서미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까지도 원망했어요. 어머니를 모신 게 억울하다고, 손해봤다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산서까지 만들어서 돈 계산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돼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박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 누구보다 헌신했고 10년을 바쳤어. 장례식장에서 그럴 만도 했어. 그래도 서미경이 통장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하나요? 이걸 받으면 정말 돈 때문에 모신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동생들한테 전화해봐요. 뭐라고 할 건데? 어머니가 통장을 남기신 걸 알려야죠. 이건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진우야. 형이다. 어머니가 통장을 남기셨어. 너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한다. 한 번만 통화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편 차남 박진호의 집에서도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또 연락했어요. 아내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무시해. 어차피 조의금 이야기겠지.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얘기를 하던데요. 어머니가 통장을 남기셨대요. 통장. 박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설마 어머니가 돈을 따로 모아두신 건가? 글쎄요. 궁금하긴 한데 형님한테 먼저 연락하기는 싫고. 최영희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박진우의 집도 비슷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자꾸 연락하시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아내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싸워놓고 무슨 면목으로 받아. 그냥 이대로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편해.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통장 얘기는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도 참아야지.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이제 절대 다시 형님 볼 일 없어. 이상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먼저 연락하기는 싫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도련님들이 알아야 할 텐데요. 알고 싶으면 연락했겠지. 이제 우리도 그만 포기하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주신 거니까 당신이 써.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중에 도련님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들은 어머니의 통장을 은행에 넣어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쓸 수도 없었고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차남 박진호가 우연히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그러셨죠. 박진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게요.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비 낼 때마다 항상 며느님이 함께 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며느님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하시면서요. 박진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오셨는데 단 한 번도 짜증 내시거나 힘들다는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며느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간호사는 인사를 하고 지나갔지만 박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10년 동안 그는 형에게 걸려온 문자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남기셨어. 통장?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셨을까? 왜 형이 그렇게 알려주려 했을까?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웠고 무엇보다 미안함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어머니 기일에도 따로 찾아뵀습니다. 같은 시간에 마주칠까봐 일부러 시간을 피했습니다.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모은 돈, 그 안에 담긴 마음, 큰 며느리를 향한 감사와 미안함. 그 모든 것은 장남 부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차남과 막내는 여전히 형이 조의금 3천만 원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형수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말하려던 통장이 뭐였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러나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은 여전히 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과 함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을 그 결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